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 작가는 지난번 소개드렸던 하숙집을 쓴 아일랜드가 낳은 최고의 작가라고 불리우는 제임스 조이스입니다. 지난번 보여주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작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은 설명글을 참고하세요. 오늘 소개 작품은 1914년에 쓰여진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립된 남자와 유부녀 사이의 플라토닉한 관계의 파탄, 그리고 그 여파를 표현합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끔찍한 사건, 제임스 조이스. 제임스 더피시는 채플리 조드라는 더블린에서 서쪽으로 약 5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한 시민으로 살고 있는 시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져서 살고 싶어 했고, 이는 더블린의 모든 다른 교회가 저속하고 유행병이 들고 건방지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오래되고 음산한 집에서 살았다. 그의 집 창에서는 이제는 폐업한 주류 중류소와 저 위로는 더블린 시가지를 거쳐 흘러내리는 얕은 강을 내다볼 수가 있었다. 카펫도 깔지 않은 방의 높다란 사면 벽에는 그림 한 장 걸려있지 않았다. 방 안에 있는 세간은 전부 자기가 산 것이었다. 검은 쇠 침대, 쇠 세면대, 등나무 의자 4개, 옷걸이 하나, 석탄통, 벽난로의 제바지와 다리미, 그리고 네모꼴 테이블 하나와 그 위에 얹힌 이중 책상 하나, 벽의 구석진 곳에는 흰 나무로 선반을 메어 서가로 삼았다. 침대에는 흰 침대포가 덮여 있었고 그 다리 밑에는 검고 빨간 담요가 깔려 있었다. 조그만 손거울이 하나 세면대 위에 걸려있고 낮 동안은 하얀 갓을 씌운 램프 하나가 벽난로 위의 유일한 장식물이었다. 하얀 나무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들은 아래에서 위로 크기에 따라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워즈워스 전집이 제일 아래층 한 끝에 꽂혀있고 제일 꼭대기 한 끝에는 공책에 씌었던 크로스 표지에 싼 메리우누스의 교리 문답서가 꽂혀 있었다. 글 쓰는 용구는 늘 책상 위에 있었으며 책상 속에는 무대 연출을 자줏빛 잉크로 쓴 하우프트만의 미카엘 크라메르의 번역 원고와 노스의 핀으로 꽂은 한 묶음의 종이가 들어있었다. 이 종이에 이따금 문장을 써놨는데 또 빈정대고 싶을 때는 바일 빈지의 광고문을 오려서 맨 위에 종이장에다 붙여놓기도 했다. 책상 서랍을 열면 은은한 향기가 새어나왔는데 그것은 으름나무로 만든 새 연필이라든가 고무풀 병이라든가 거기 넣어둔 채 잊어버린 너무 익은 사과 등의 냄새였다. 더피씨는 정신이나 몸이 편치 않은 징조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싫어했다. 중세기의 의사라면 더피 같은 사람을 토성의 운을 타고 나서 침울한 성미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가 살아온 세월을 다 드러내고 있는 그의 얼굴은 더블린의 거리처럼 갈색이었다. 길쭉하고 오히려 큰 머리에는 기름기 없는 검은 머리칼이 자라있고 누르스름한 콧수염은 보기 싫은 입을 미처 다 가리지 못하고 있었다. 광대뼈가 나와 또한 그의 얼굴이 무정해 보이기 했으나 눈에는 조금도 그러한 빛이라곤 보이지 않았고 누스름한 눈썹 밑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남의 마음속에 있는 속죄하려는 본능을 반기려고 찾다가 때로 실망하고만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의 육체로부터 좀 떨어진 거리에서 자기의 행동을 못 믿어워 곁눈으로 살피고 살았다. 그는 때때로 3인칭의 주어와 과거형 동사를 써서 자기 자신에 관한 단문을
마음속으로 지어보는 괴상한 자서전적인 버릇이 있었다. 거지에게 절대로 무엇을 준 일이 없었으며 억센 계암나무 단장을 짚고 꿋꿋하게 걸어다녔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베고트가에 있는 어떤 개인 은행의 출납 개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매일 아침 채플리 조드에서 전차로 출근했다. 정오에는 덴버크 식당으로 가서 점심 라거 맥주 한 병과 조그만 접시에 수북히 담은 칡가루로 만든 비스킷을 먹었다. 4시에는 일이 끝났다. 그러면 을에 조지가에 있는 어느 작은 식당으로 가서 저녁을 먹었다. 그곳이 더블린의 건달 청년들의 세계와는 동떨어진 곳같이 느껴졌고 또 음식값도 신용할 만했기 때문이었다. 저녁에는 하숙집 아주머니가 피아노 치는 것을 듣거나 아니면 교회를 산책하며 지냈다. 모차르트의 음악을 좋아하여 이따금 오페라나 음악회에 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의 생활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그에게는 이야기 상대자로 친구도 없고 교파도 신조도 없었다. 남과는 전혀 사귀지 않는 혼자만의 영적 생활을 했다. 크리스마스 때 친척들을 찾아보고 그 친척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묘지까지 따라가는 것뿐이었다. 이 두 가지 사회적 의무만은 체면에 못 이겨 지켰지만 시민 생활을 제약하는 그 밖의 관습은 일체 개의치 않았다. 어떤 경우에는 은행 돈을 횡령해 볼까 생각했으나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으므로 그의 생활은 평탄하게 굴러나갔다. 아무런 파란이 없는 이력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로턴더 극장에 갔다가 두 여자 옆에 앉게 되었다. 극장 안은 한산하고 조용하여 구경이 싱거울 것만 같은 예감을 주었다. 자기 옆에 앉은 여인은 쓸쓸한 장례를 한두 번 둘러보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은 이렇게 손님이 적으니 참 안 됐군요. 텅 빈 자리를 보고 노래하는 건 정말 따분할 거예요. 이것은 이야기나 좀 해봅시다 하고 저쪽에서 자청이 온 거나 다름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여자가 조금도 어색해하지 않은 것에 그는 놀랐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 여자를 영원히 자기 기억에 남기려고 마음먹었다. 그 여자 옆에 앉은 젊은 처녀가 그 여자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이 부인이 자기보다 한 살쯤 아래려니 생각했다. 한때는 아름다웠음직한 부인의 얼굴은 아직도 이지적으로 보였다. 윤곽이 아주 뚜렷하게 생긴 갸름한 얼굴이었다. 눈은 아주 짙은 푸른색의 침착성을 띠고 있었다. 그 눈이 사람을 보는 시선은 처음엔 도덕적인 기색이 보였으나 차츰 눈동자가 조금씩 홍채 속에 녹아 들어가는 듯하더니 마침내 그 시선은 흐트러져서 일순간 감수성이 날카로운 기질을 보여주었다. 눈동자는 재빨리 잿빛으로 돌아가고 이 반쯤 나타났던 본성은 다시 신중한 분별 속에 숨어버렸다. 그리고 통통한 젖가슴을 가린 아스트락한 저고리가 한층 더 도전적인 기세를 자아냈다. 그 후 몇 주일이 지나서 그는 그녀를 또다시 얼스포트 테라스의 어느 음악회에서 만나 딸이 한눈을 파는 동안에 친해지는 기회를 가졌다. 한두 번 자기 남편 얘기를 비쳤으나 그 말투는 경계해야 한다는 말투는 아니었다. 이름은 시니코 부인이라고 했다. 남편의 고조 할아버지가 이탈리아의 레그호론에서 왔다고 했다. 남편은 더블린과 네덜란드 사이를 왕래하는 어느 상선의 선장이며 아기 하나 있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로 우연히 만났을 때 그는 용기를 내어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했다. 부인은 왔다. 이것을 시초로 하여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그들은 반드시 저녁에 만나서 함께 거닐 장소로 가장 조용한 구역을 골랐다. 그러나 더피 씨는 떳떳지 못한 짓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미여서 사람 눈을 피하여 몰래 만나야만 되는 것을 알자
부인의 집으로 자기를 청해달라고 강요했다. 시니코 선장은 이 사람이 자기 딸에게 마음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는 오히려 그의 방문을 반겼다. 자신의 향락의 세계에서 완전히 아내를 제해버렸기 때문에 어느 누가 자기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집을 비우는 수가 많았고 또 딸은 딸대로 음악을 가르치러 나가기 때문에 버피 씨는 부인과 단 둘이서만 즐거이 사귈 기회가 많았다. 그도 부인도 전에 이런 모험을 경험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어떤 부조화를 느끼는 일이라고는 없었다. 조금씩 그는 자기의 생각과 부인의 생각을 얽어매기 시작했다. 그는 부인에게 책을 빌리고 이념도 불어넣어주고 지적 생활을 나누었다. 부인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이론 대신에 부인은 이따금씩 자기의 일생에 있던 이런저런 일을 이야기했다. 거의 어머니처럼 마음을 써가면서 그의 본심을 죄다 털어놓으라고 권유도 했다. 부인은 그의 고해를 듣는 신부처럼 되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가 얼마 동안 아일랜드 사회당 회합에 나간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 어두컴컴한 석유 램프불이 켜진 지붕 밑방에 모인 20여 명의 심각한 얼굴을 한 노동자들 속에 낀 자기가 특이한 존재로 느껴지더라는 이야기도 부인에게 했다. 그 단체가 세 파로 갈라져 각기 지도자를 달리하여 다른 지붕 밑방에 모이게 되자 그 후부터는 그는 발을 끊어버렸다. 그의 말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토론에는 겁을 내면서도 임금 문제에 관한 관심은 너무나 지나치더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인상이 나쁜 현실주의자들이며 자기들은 바라지도 못할 한가한 생활의 생산물인 정밀함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몇백 년 동안 사회개혁은 더블린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는 부인에게 말했다. 부인은 왜 그러한 생각을 글로 쓰지 않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무엇 때문에요? 라고 조심스러운 냉소를 띠며 그는 반문했다. 60초 동안도 계속해 생각해낼 수 없는 괴상한 말만 지어내는 따위 놈들과 경쟁하려고요? 도덕은 경찰에 내맡기고 예술은 흥행사들에게 내맡겨두는 그런 어리석은 중산 계급의 비평에 머리를 숙이려고요? 그는 더블린 교회에 그녀의 조그만 집으로 자주 찾아가서 종종 둘이서만 저녁을 같이 지냈다. 차츰차츰 서로 생각이 얽히게 되자 그들은 자기들에게 가까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부인과의 교제는 고향을 잃은 외국산 화초에 뿌리를 싸주는 따뜻한 흙과도 같았다. 어둠이 내려도 램프 불을 켜지 않고서 그대로 앉아있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둡고 외진 방, 둘만의 고독. 아직도 그들이 귀에 울리는 음악은 그들을 화합시켰으며 화합은 그의 마음을 높이고 그의 성질의 거친 모서리를 유하게 하고 그의 내적 생활에 정서를 불어넣었다. 때때로 그는 자기 말에 도취되어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도 있었고 부인의 눈에는 자기가 천사와도 같이 고상하게 보이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상대방의 열렬한 성질을 차츰 더 가까이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면서 그는 자기 목소리라고 알면서도 사람 아닌 무엇의 음성같이 이상하게 들리는 음성이 영혼에 어찌할 수 없는 고독을 주장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줄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그 음성은 말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 끝에 어느 날 밤 시니코 부인은 유달리 흥분된 기색을 보이더니 그의 손을 정열적으로 잡아 자기의 뺨에다 갖다 대었다. 버피 씨는 너무나도 놀랐다. 자기의 말을 부인이 이렇게밖에 알아듣지 못한데 환멸을 느꼈다. 일주일 동안 그는 부인을 찾아오지 않았다. 그 다음 만나고 싶다는 사연에 편지를 써보냈다. 그는 두 사람의 마지막 대면이
파멸을 가져온 그 고해실의 분위기로 더럽혀질까봐 두려워 공원 입구에 있는 어느 조그만 케이트 가게에서 만났다. 싸늘한 가을 날씨였으나 추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공원길을 3시간 가까이 왔다 갔다 하며 거닐었다. 그들은 서로 간의 교제를 끊어버리기로 합의했다. 모든 인연은 서름으로 이끄는 인연이라고 그는 말했다. 공원에서 나오자 그들은 말없이 전차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여기서 부인이 어찌나 몹시 몸을 떨기 시작했던지 또 부인의 마음이 약해질까봐 겁이 난 그는 부인에게 빨리 작별 인사를 나누고는 그 옆을 떠났다. 며칠 후에 그는 그의 책들과 악보가 들어있는 소포를 받았다. 4년이 지났다. 더피 씨는 다시 변화없는 생활로 돌아갔다. 그의 방은 여전히 그의 마음이 질서정연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새 악보 몇 개가 아래층 방 악보대에 쌓여있고 서가에는 니체의 책 2권이 꽂혀 있었다. 시니코 부인과 마지막으로 만난 지 2달 후에 쓴 글 가운데 이런 것이 하나 있었다. 성적 관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남성 간의 사랑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남녀 간의 우정은 성적 관계가 있어야만 하는 까닭으로 있을 수 없다. 부인을 만날까봐 두려워 그는 음악회도 가지 않았다. 그동안에 그의 부친이 세상을 떠났고 은행에 나이 어린 동업자 하나도 은퇴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아침마다 전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갔고 저녁마다 조지가의 어떤 식당에서 수수하게 식사를 하고 디저트 대신에 석간신문을 읽은 다음 시내에서 집까지 걸어왔다. 어느 날 저녁 콘비프와 양배추를 입에다 넣으려는 순간 그는 손을 멈췄다. 물병에 기대에 세워놓고 있던 석간신문의 한 구절에 온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먹으려는 음식을 도로 접시 위에 내려놓고 기사를 세밀히 읽었다. 그리고 나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접시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두 팔꿈치 사이에다 신문을 둘로 접어놓고서 몇 번씩 그 기사를 되풀이해서 읽었다. 양배추에서 차디찬 희끄무레한 기름이 흘러내려서 접시에 엉겼다. 젊은 여급이 와서 요리가 잘못되었느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대답하고는 억지로 몇 입 먹는 척을 했다. 그러고 나서 돈을 치르고 나와 버렸다. 11월의 황혼 속을 그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의 튼튼한 개암나무 단장은 규칙적으로 똑똑 땅을 짚었다. 꼭 끼는 더블 단추 외투 주머니에서 누르스름한 메일지의 끝이 내밀어져 있었다. 그는 공원 문에서 채플리 조드로 뻗은 인적이 드문 길 위에서 걸음을 늦췄다. 단장이 땅을 짚는 소리가 약해지고 고르지 못하게 내리시는 그의 숨결이 한숨을 쉬는 듯 겨울 공기 속에서 엉기었다. 집에 이르는 즉시로 침실로 올라가 주머니에서 신문을 꺼내들고 기사를 창으로부터 새어 들어오는 어두워가는 빛으로 다시 읽기 시작했다. 소리를 내지 않고 마치 신부들이 입술만 놀리며 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그러듯이 입술만 움직이면서 읽었다. 기사는 다음과 같았다. 시드니 퍼레이드 역에서 부인 역사. 끔찍한 사건. 오늘 더블린 시립병원의 대리 검사관은 어제 저녁 시드니 퍼레이드 역에서 차에 치여 절명한 에밀리 시니토 부인의 시체를 검시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망자는 선로를 횡단하려다가 킹스다운에서 들어오는 10시 완행열차의 기관차에 치여 그 결과 두부와 우측 허리에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것이라고 한다. 기관사 운전수 제임스 레논이 진술하기를 자기는 철도회사에 15년간 근무해온 사람이며 차장의 호각 소리를 듣고 발차시켰다가 1, 2초 후에 높은 고함 소리를 듣고 다시 정차시켰으며 그때 기차는 빨리 가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역부 피 던의 진술에 따르면 기차가 발차하는 순간 어떤 부인 하나가 선로를 횡단하려는 것을 목격하고서 그 부인 쪽으로 달려가서 소리를 질렀지만 미처 그곳에 이르기도 전에 부인은 기관차의 완충기에 걸려 땅에 쓰러졌다고 한다. 배심원이 말했다. 부인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까? 증인이 말했다. 예. 경위 크롤리는 진술하기를 그가 현지에 이르고 보니 사망자는 분명히 죽어서 땅에 누워 있더라는 것이었다. 시체를 대합실로 옮겨놓고서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렸다고 크롤리 씨는 증언했다. 57번 순경도 이 증언을 시인했다. 더블린 시립병원의 외과 부과장인 헬핀 박사는 사망자는 한흑골 2개가 부러지고 오른쪽 어깨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고 하며 우측 두부의 부상은 넘어질 때 입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부상은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라면 생명에 관한 것은 못 되나 아마 쇼크와 심장마비가 사인이었을 거라고 했다. 철도회사를 대표하여 H.B. 패터슨 핀네이 씨는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회사 측으로서는 간역에 주의를 게시했으며 또 횡단로에는 특히 자동식문을 사용하여 구름다리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선로를 건너는 일이 없도록 항상 사고를 방지하기에 만전을 기해왔다고 한다. 고인은 밤늦게 플랫폼에서 플랫폼으로 건너가는 버릇이 있었으며 이 사건의 다른 상황으로 보아도 철도원에게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시드니 퍼레이드의 레오빌에 사는 고인의 남편 시니코 선장도 또한 증언하며 고인은 자기 아내이며 사고 당시 자기는 더블린에 있지 않았고 오늘 아침 로터댐에서 돌아왔다고 했다. 자기들은 결혼하여 22년 동안 행복하게 살아왔으나 약 2년 전부터 아내는 술을 마시는 버릇이 생겼다고 했다. 메리 시니코 양은 최근 어머니가 밤에 술을 사러 나가는 버릇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증인인 딸이 어머니의 잘못을 자주 지적하여 금주 모임에 가입시키려고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사고가 발생한 1시간 후까지 어머니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배심원들은 의학적 증거에 따라 표결을 답신하여 레논에게 아무런 과실도 없다고 밝혔다. 베리 검사관은 이것은 끔찍한 사건이라고 하며 시니코 선장과 딸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했다. 그는 철도회사 측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역설했다. 누구의 과실도 아닌 것으로 귀결지어졌다. 더피 씨는 신문에서 눈을 떼어 창밖의 쓸쓸한 저녁 풍경을 물끄러미 내다보았다. 이렇게 끝날 줄이야. 부인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전부 읽고 나니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자기가 신성하게 가슴속에 지니고 있던 것을 그 여자에게 이야기한 것을 생각하니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그 진부한 문구며 실속 없는 동정의 표현이며 그리고 흔해 빠진 개죽음의 참상을 되도록 숨겨서 쓰도록 교섭을 받은 신문 기자의 조심스러운 말씨가 비위에 거슬렸다. 그 여자는 자기 자신을 타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도 타락시킨 것이다. 그는 부인의 악을 행하던 그 더럽고 비참하고 냄새가 고약한 길을 보는 듯했다. 나의 영원한 반려자. 그는 바맨에게 술을 따라달라고 깡통이나 병을 들고 가는 것을 전에 본 일이 있는 쩔뚝거리면서 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 생각이 났다. 아, 이렇게 끝날 줄이야. 그 여자가 살아갈 자격이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 의지력도 없고 쉽사리 악습에 빠지고 문명의 발밑에 깔린 낙오자의 하나가 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그 여자가 타락할 줄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그 여자를 잘못 보았단 말인가?
그는 그 여자가 그날 밤 정열을 폭발시키던 것을 회상하고 그는 그것을 전에 없이 더욱 가혹하게 해석해 보았다. 지금은 그는 자기가 취한 행동이 단연 옳다고 시인하기를 꺼리끼지 않았다. 사방이 어두워지고 그의 기억력이 이리저리로 헤매기 시작하자 부인의 손이 자기 손에 닿는 것 같이 느껴졌다. 아까는 속이 치밀어 오르는 것 같던 것이 지금은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그는 외투와 모자를 허겁지겁 쓰고는 밖으로 나갔다. 문간에서 찬바람이 그에게 부딪혀 외투 소매 안으로 기어들었다. 채플리 조드 다리께 선술집까지 와서 안으로 들어가 독한 펀치주 한 잔을 주문했다. 주인은 굽신거리며 술을 따라주었지만 말은 별로 타려들지 않았다. 술집에는 노동자가 대여서 술을 마시고 킬데어 군에 있는 어떤 사람의 땅값을 따지고 있었다. 그들은 때때로 커다란 맥주잔을 기울이고 담배도 피우다가 가끔 마루에다 침을 탁 뱉고는 무거운 구둣발로 톱밥을 끌어다 침을 덮었다. 더피 씨는 등이 없는 걸상에 앉아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잠시 후에 그들은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그는 펀치주를 또 한 잔 청하고는 오랫동안 그것을 들여다보며 앉아 있었다. 가게 안은 아주 조용했다. 주인은 카운터에 기대 누워 헤럴드지를 읽으면서 하품을 했다. 가끔 전차가 쓸쓸한 밭갓길을 휙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앉아서 부인과 같이 지낸 과거의 생활을 더듬고 그때의 부인 모습과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부인의 모습을 번갈아 회상해보니 부인은 이미 죽었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한낱 추억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그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고 자문해보았다. 남의 눈을 피해가며 부인과의 그러한 기만의 희극을 계속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버젓하게 부인과 같이 살 수는 없었다. 자기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된 말을 했을 뿐이다. 어째서 나에게 책임이 있단 말인가? 부인이 가버린 지금에 와서 그는 밤마다 홀로 그 방에 앉아있는 부인의 생활이 얼마나 쓸쓸한 것이었을까를 알게 되었다. 나의 생활도 또한 내가 죽어서 이미 존재가 없어지고 한낱 하나의 추억, 나를 기억해줄 사람이 있다면이 될 때까지는 외로운 것이리라. 9시가 지나서야 그는 술집을 나왔다. 밤은 춥고 음산했다. 첫째 문으로 해서 공원으로 들어가 가늘고 긴 나무들 아래를 따라 걸어갔다. 부인과 4년 전에 걸어보았던 쓸쓸한 오솔길을 지나갔다. 어둠 속에 부인이 가까이 있는 것만 같았다. 때때로 부인의 목소리가 자기 귓전을 울리고 부인의 손이 자기 손에 닿는 것만 같았다. 가만히 걸음을 멈추고 서서 귀를 기울였다. 왜 나는 그 여자를 살게 해주지 못했나? 왜 나는 그 여자에게 죽음을 선고했나? 그는 그의 도덕관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만 같았다. 매거진 언덕 꼭대기에 다다르자 그는 걸음을 잠시 멈추고서 강을 따라 더블린 쪽을 바라보았다. 시내의 빨간 등불들이 추운 밤하늘에 정답게 빛나고 있었다. 산비탈을 내려다보니 산기슭의 공원 담 그늘 속에 드러누운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렇게 돈을 주고 남몰래 거래되는 애욕이 그를 절망으로 가득 채웠다. 자기 생활의 공정함을 되씹어보았다. 그러자 자기는 인생의 향연으로부터 추방된 사람만 같았다. 한 인간이 자기를 사랑한 것만 같았다. 그런데 나는 그 여자의 생명과 행복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던가? 나는 그 여자에게 치욕을 주고 부끄러운 죽음을 선고한 것이 아니었던가? 저 아래 담 밑에 몸을 던진 것들이 자기를 주목하며 어서 내가 가버리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아무도 나를 원하는 사람이 없구나.
나는 인생의 향연으로부터 쫓겨난 사람이구나. 구불구불 더블린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회색으로 반짝이는 강 쪽으로 눈길을 주었다. 강 너머로 화물열차 하나가 킹스 브릿지역을 구불구불 기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꼴은 마치 어떤 벌레가 불을 토하는 머리를 쳐들고 어둠 속을 외고집으로 꾸준히 구불구불 기어오는 것만 같았다. 기차는 천천히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기관차가 허덕이며 드렁거리는 소리는 부인의 이름을 되풀이 외우는 것처럼 아직도 그의 귀에 들려왔다. 그는 온 길을 되돌아갔다. 기관차의 리듬이 아직도 귀에서 울리고 있었다. 자기의 추억이 일러주는 이야기의 진실성이 의심스러웠다. 그는 어떤 나무 밑에 멈춰서서 기관차의 그 리듬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어둠 속 자기 옆에 부인이 가까이 있는 것도, 부인의 음성이 자기 귀에 들리는 것도 이미 느낄 수 없었다. 몇 분 동안 귀를 기울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밤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다시 귀를 기울였다. 밤은 여전히 죽은 듯이 고요했다. 나만이 홀로 남아있구나 하는 외로운 생각이 들었다. 어떠셨나요? 이 작품은 더블린에서 세심하게 질서정연한 삶을 영위하는 고독하고 은둔적인 남자 제임스 더피의 삶을 따릅니다. 이야기의 중심 초점은 더피가 깊은 감정적 연결을 형성하는 기혼 여성인 시니코 부인과의 짧고 궁극적으로 비극적인 관계입니다. 상호 애정에도 불구하고 더피는 정서적 얽힘과 사회적 판단에 대한 두려움으로 궁극적으로 관계를 종료하게 되죠. 몇 년 후 더피는 기차 선로에서의 사고사를 자세히 설명하는 신문 기사에서 시니코 부인의 죽음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이어진 상황을 되돌아보며 더피는 죄책감과 후회에 압도되어 자신의 행동이 시니코 부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깨달았습니다. 작가 조이스는 이 작품을 통해 외로움, 고립, 정서적 분리의 결과와 같은 주제를 탐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작가의 뛰어난 산문과 심리학적 통찰은 이 책을 인간관계의 복합성과 개인 주체의 한계에 대한 통렬하고 생각을 자극하는 묵상으로 만듭니다. 누구나 삶 가운데 어둡고 두렵고 또 피하고 싶었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고립에 빠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 외로움과 고립은 또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